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야기 다들 흥미롭게 들으셨죠? 네,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그 복잡했던 시기를 헤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 통치 과정 자료를 보면 정말 급적인 과정이었죠. 특히 교회사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뭐랄까, 권력 투쟁의 이면에 종교 문제가 계속 얽혀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콘스탄티누스의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가 부황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어머니는 헬레나. 근데 신분 차이 때문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사불령 체제가 도입되면서 헤어졌다고요? 네, 바로 그 사불령 체제가 중요한 배경이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안정시키려고 동서로 나누고 황제와 부황제를 둬서 통치하게 했잖아요. 네, 세습을 막으려는 의도였고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콘스탄티누스나 막센티우스 같은 젊은 야심가들에게는 좀 불만이었을 거예요. 아, 혈통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때문에 길이 막힌다고 느꼈겠군요. 네, 그런 거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 합리적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야망이라는 변수를 좀 놓친 셈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랑 막시미아누스가 동시에 퇴위하는 일이 벌어지죠. 콘스탄티누스는 이때다 싶었을 텐데 네, 자기가 부황제가 될 거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갈레리우스가 동방 황제가 되고 서방 부황제 다리에는 세베루스가 임명됩니다. 여기서부터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의 위협까지 늪이고 결국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있는 브리타니아로 가죠. 근데 얼마 안 돼서 306년에 아버지가 사망해요. 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군요. 네, 그러자 주둔 군대가 즉시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추대해버립니다. 군대가요? 이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만든 시스템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비세습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동방 황제 갈레리우스가 이걸 인정할 리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부황제로는 인정해줍니다. 신으로 밀어붙인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로마에서는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까지 자칭 황제로 나서면서 사불령 체제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여기저기서 황제들이 난립하는 상황이군요. 세베르스나 갈레리우스가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308년에 카라는 툼에서 회의도 열었다면서요? 네,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모였는데 이미 각자 힘을 가진 상태라 회의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름만 정리하는 수준이었죠. 그런 혼란 속에서 311년에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바로 갈레리우스의 관용령. 아,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그동안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갈레리우스가 죽기 직전에 다른 3명의 통치자 이름까지 함께 넣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박해 정책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셈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 로마의 전통적인 생각, 그러니까 신들을 잘 공경해야 국가가 평안하다는 그 팍스 데오룸 개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춰볼 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도 빌려서 제국의 안녕을 도모해야겠다. 뭐 이런 절박함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313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2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박해가 끝났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갈레리우스에게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경쟁자들이 그리스도교 세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미리 손을 쓴 걸 수도 있고요. 하긴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었겠죠. 그럼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권력 투쟁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와 손을 잡아요. 아, 새로운 동맹이군요. 네. 그리고 312년에 막센티우스를 상대로 그 유명한 밀비오다리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죠. 이때 그 황제의 환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쵸. 전투 전에 십자가 형태의 상징을 보고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가 콘스탄티누스 통치의 종교적 정당성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죠. 그렇게 서방의 경쟁자가 사라지고 이제 동방에서는 리키니우스가 남은 경쟁자 막시미누스 다이아를 313년에 제거하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 제국에는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딱 2명의 황제만 남게 됩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결국 이 둘도 싸우게 되죠. 네, 뭐 예상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24년에 최종 결전을 벌이는데 이때는 종교가 아주 노골적인 손전도구가 돼요. 어떻게 말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그리스도교의 수호자임을 내세우고 리키니우스는 반대로 전통적인 로마 다신교,
이교 세력의 지지를 등이 업고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종교전쟁 같은 양상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최종 승리하면서 제국은 다시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라는 이 정치적인 통일 구호가 하나의 신이라는 종교적 이념과 강력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 지점입니다. 패배한 리키니우스와 그의 아들은 결국 처형되고요. 이로써 324년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디오클레티아노스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셋의 왕조의 길도 다시 열리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콘스탄티누스가 단독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따라와 보니 이게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성 자체가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기였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특히 권력 투쟁과 군사적 충돌 속에서 종교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또 이념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는지, 갈레리우스의 관용령이나 콘스탄티누스의 마지막 전쟁 과정 같은 것들은 교회사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를 갖죠. 신들에 대한 공경이 국가 안녕의 기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의 신을 섬기는 황제 아래 통일된 제국이라는 형태로 귀결되는 과정,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신이라는 틀이 이후 서양 역사, 특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또 콘스탄티누스가 어쩌면 구현하려고 했던 그 바람직한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그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